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과학기술원 전기전자 컴퓨터공학부에서 현재 부교수로 재직 중인 송영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생체 집적 전자수자라고 해서 영어로는 바이오 인티그레이티드 일렉트로닉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저희 지금 현재 연구실의 홈페이지 주소와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찾아와서 직접 방문을 해서 자료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저에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이오 인티그레이티드 일렉트로닉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그냥 일반적인 바이오메디컬 일렉트로닉스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은 어떤 거가 가장 떠오르시냐고, 어떤 것이 가장 떠오르시나요? 일단 먼저 이런 그림처럼 심전도를 측정하는 걸 아마 병원에 가면 종합 검진 같은 걸 할 때 많이 할 텐데, 이런 일단 심전도 같은 게 심장 근처에서 발생하는 포텐셜을 측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로는 일렉트로마이오그래피라고 해가지고 EMG 근전도라고 하는데, 근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근육의 상태나 근육 주변의 어떤 신경의 상태 같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로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아주 복잡한 전극들을 여러 개를 붙여가지고 거기에서 뇌에서 발생하는 뇌파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빗을 쏴서 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건 우리가 손가락에다 무언가를 꽂아가지고 거기에서 심박수를 체크를 한다든지 병원에 가면 가장 기본적으로 검사해야 되는 중요한 장치 중에 하나죠. 아니면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말썽이 참 많지만 어쨌건 이런 체온을 재는 것들도 해당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른 하나는 체온을 재는데 아예 전체를 측정하는데 열상 카메라를 통해서 측정을 해가지고 어느 부위에 얼만큼 열이 나는지를 측정하는 것도 큰 범주에서는 전자 부품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런 것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인공 심장이나 아니면 인공 와우 이런 것들도 사실 이 시스템 전체를 포괄하는 거기에는 전자적인 부분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시스템 제어기나 아니면 배터리 이런 쪽에 다 전자적인 무언가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서 이것들도 바이오메디컬 일렉트로닉스의 일부로 포함이 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인공 와우도 이 인공 와우를 구동시키기 위한 것이나 아니면 신호를 처리하는 부분 이런 게 포함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그 중에 아까 맨 처음 보여드린 요 지금 ECG 심전도를 재려면 요런 여러 가지 부위에다가 심장 주변의 여러 가지 부위에다가 뭔가를 붙여가지고 전극을 붙여서 거기에서 시간대에 따른 신호를 재는 것이죠. 그런데 보기만 해도 선들이 상당히 많고 좀 불편해 보입니다. 불편해 보이는 것들이 있고, 어른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만약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이한테 부착했을 경우에는 너무나 불쌍해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실제 환자 혹은 사람 사용하는 유저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야 하고,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이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가상의 어떤 이미지이긴 하지만 이렇게 곤히 잠들어 있는 아이가 만약에 이렇게 간단한 스티커를 한 장 붙여가지고 그걸로 해서 뭔가 여러 가지 생체에서 나오는 신호를 잴 수 있다면, 그걸 통해서 진단이 가능하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세상이 훨씬 더 좀 풍요로워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부착해가지고 혹은 몸과 아주 친근하게 집적화되어 있는 형태의 전자수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바이오 인티그레이티드 일렉트로닉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예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바이오메디컬 일렉트로닉 디바이스 자체에 대해서도 별로 친숙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부분 제가 몇 가지 기본적인 설명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동영상 촬영이 이렇게 많이 해본 게 아니라서 여러분 제가 좀 어색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내용 자체에서는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일렉트로닉스에 대한 어떤 퓨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런 흐름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인더스트리얼 레벨, 그러니까 산업 어떤 공장이나 아니면 어떤 대량
어떤 계산하는 시스템 이런 곳에서만 이런 게 존재를 했었죠. 그러다가 퍼스널 컴퓨터가 생기고 그다음 퍼스널 컴퓨터 다음에 랩탑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여러분 스마트폰은 더 이상 우리에게 뺄래야 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퍼스널한 상태에서 전자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퓨처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뭐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바이오 인티그레이티드 일렉트로닉스, 그러니까 몸에 더욱더 붙어있는, 그러니까 몸에 착용감이 몸에다 붙였거나 혹은 체내에다 삽입을 했지만 거기에서 전혀 어떤 불편감을 느끼지 않고 그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그 전자기기들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린 어떤 아기한테서 신호를 잴 때 그 아기가 어떠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그런 상태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바이오 인티그레이티드 일렉트로닉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일반적인 이런 아기한테 어떤 그 부착을 시켰을 때 현재 바이오메디컬 시스템을 딱딱하고 불편한 벌키한 형태, 그리고 일렉트리컬 와이어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전선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익스터널 인스트루먼트, 그러니까 이 전선들이 어디 연결되면 어떤 장치에 연결이 돼 있죠. 그죠? 이런 장치에 연결돼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런 장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병원에서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아까 옆에 붙여놨던 그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하고 그 다음 아주 얇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어떠한 전선도 보이질 않습니다. 물론 이 연구의 초기 결과를 볼 때는 제가 이제 전선 있는 것들을 보여드릴 텐데 점점 전선이 없는 것들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어리스, 그 다음에 스탠드얼론, 이 자체로서 동작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전선을 이용을 하면 어딘가에 연결을 해야 됐었는데 이건 전선을 연결하지 않고 이게 이 자체에서 동작을 하고 거기서 얻어진 시그널들이 어딘가로 자동으로 전송되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편리하고, 그래서 그 호스피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핸드헬드 형태가 되거나 아니면 정말 붙인 상태 그 자체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휴먼 센터드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그 기존의 바이오메디컬 시스템과 앞으로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바이오 인티그레이티드 일렉트로닉스의 큰 차이를 요약한 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인지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그림들은 사실 좀 업데이트를 못했는데요.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갤럭시에서 폴더블 폰이 나온 지가 벌써 시간이 꽤 지났죠. 아마 여러분 중에도 갖고 계신 분도 있겠고, 아마 아직까지는 너무 비싸서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요. 지금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일렉트로닉 디바이스를 연상할 때 이 커브드 되는 형태나 아니면 이런 플렉서블한 형태에 대해서는 이제 당연히 되는 걸로 생각하고 나아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연구의 분야에서는 이미 이런 것들은 다 많이 했고, 그 다음에 플렉서블 다음에는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그때 이제 그 스트레쳐블한, 이제 늘릴 수 있는 형태까지도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예시는 배터리인데요. 배터리가 늘어날 수 있게끔 되는 형태가 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런 LED 같은 그 불빛이 나오는데 이 불빛이 나오는 게 어떤 딱딱한 조명용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겼다가 폈다가 할 수도 있는 이런 형태도 가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피부에 부착하는, 제가 오늘 주로 설명할 이 내용인데 피부에 부착하는 형태로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응용 분야가 상당히 그 무궁무진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게 왜 가능하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 나무판을 연상을 하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딱딱하다는 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딱딱한데 이게 나무판을 얇게 썰어서 이걸 다시 재가공을 하면 이렇게 유연한 형태로, 말 그대로 플렉서블한 형태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이제 늘리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거를 실제 수업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얘기를 하면
초등학생에게도 강연을 해봤고 그 대학생에도 강연을 해봤지만 의견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의견은 정말 많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정해진 솔루션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현재 하고 있는 방향은 이런 겁니다. 종이를 가위로 오리는 거죠. 가위로 부분 부분 오린 다음에 그 다음에 늘리면 늘어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하는 게 일렉트로닉 디바이스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오히려 더 단점이 많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리는 것 자체가 일단 목적이라면 그 목적을 달성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단점들을 여러분이 차차 보완을 한다면 오히려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사용하는 기법을 그대로 전자수제에다가 적용을 합니다. 전자수제들은 대부분 뭘로 만들어져 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리콘이라고 하는 재료로 되어 있는 반도체 물질입니다. 이 반도체 물질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해서 실리콘 웨이퍼라고 해서 딱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략 이 너비는 2인치, 4인치, 8인치 이렇게 많이 있고요. 그 다음 두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1mm 근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딱딱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떤 철판처럼 생겼긴 하지만 실제로는 딱딱한데 조금만 탁 건드려도 이렇게 이게 결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딱 깨집니다. 깨진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주 얇게, 지금 아까 제가 1mm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1mm가 아니라 뭐 1마이크론 혹은 수백 나노 이렇게 점점 얇아지면 그때는 휘어질 수 있는 형태로 됩니다. 휘어질 수 있는 형태로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오려가지고 어딘가에 말랑말랑한 늘어날 수 있는 고무 같은 재질에다가 붙이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늘어날 수 있게끔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현재 우리가 피부에 붙였을 때에도 이렇게 그 피부는 이렇게 당길 수도 있어야 되고 쭈글쭈글하게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원천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발표 자료는 거의 대부분 영어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오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모르겠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다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은 전부 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런 실리콘 웨이퍼가 딱딱했었는데 이쪽은 이제 그 밴딩 스티프니스라고 해서 이게 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절대로 휘어질 수 없는 형태의 어떤 값을 가지다가 어느 정도 얇아지면 이렇게 어느 정도 휠 수 있는, 그 다음 점점 더 얇아지면 완전 이제 말랑말랑하게까지 될 수 있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그 모든 거의 상당히 많은 재료들이 다 전자재료 실리콘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휘게끔 다 구성을 할 수 있게 되겠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형태들은 여러분이 디자인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링클 형태로 할 수도 있고, 링크를 뭐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서로 다르게 하는 디자인도 아마 가능할 테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튀어 올라 있어서 버클링 돼 있다고 하는데 이런 버클링 형태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꼬이는 구조를 어떻게 했을 때 더 기계적인 힘을 덜 받을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이렇게 꾸불꾸불 뱀 모양처럼 이렇게 꾸불꾸불한 형태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두께가 얇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두께가 얇아야 되는 이유는 특히 피부에 붙일 때 너무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네모난 게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평소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냥 지우개 같은 거라고 생각합시다. 지우개처럼 고무인데 이게 얇긴 얇지만 지금 현재는 500 마이크로미터니까 여러분의 고무보다는 정말 얇기는 한데요. 아주 얇게 했다고 해서 여기다 올려놨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한 500 마이크로 정도 되는 두께에서는 요게 지금 피부입니다. 피부인데 피부에 잘 붙어있진 않죠. 그죠? 그래서 이 옆면에서 보시면 띄엄띄엄 떨어지는 갭 같은 게 존재를 하게 된다,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피부는 자연적으로 뭔가가 붙어 있구나, 내가 지금 뭔가 불편한데 떼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얇아집니다. 이거보다 얇아지고 더 얇아지고 더 얇아지는 형태가 되면 이 정도가 되면 이제 thickness 5마이크론 혹은 그 이하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가 되면 여기에 완전히 붙어가지고 이게 지금 피부에 무언가가 붙어있는지 붙어있지 않은지조차도 별로 느끼지 않는, 내가 실제로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쪽 분야에서는 컨포먼한 컨택이 되었다, 완전히 잘 붙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게 되면 이제는 웨어러블하게 붙였는데 그 붙인 게 저에게 어떤 착용을 했을 때 전혀 어떤 불편감을 느끼지를 못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 있던 것들과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 실리콘을 얇게 만들 수도 있고, 실리콘을 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반도체 공정을 해서 만드는 것들을 더 얇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여러분이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구불구불해진 형태는 금속입니다. 금속선. 금속선을 여기에다가 다 연결은 돼 있게 하되 전체적으로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선으로 실타래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놓고 그 다음 두께를 얇게 하고 그 다음 피부에다가 붙이면 여기에도 이제 곡면이 그대로 따라가면서 이 피부의 이 표피를 그대로 쫓아가면서 마찬가지로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정도까지 구성이 된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무언가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무엇을 만들었냐면, 예를 들어서 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이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런 구불구불한 것들이 여기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하나, 그 다음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가 있고요. 여기다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measurement ground reference 이렇게 해놨습니다. 일단 용어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커넥션 패드니까 아마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고리가 되겠고요. 여기는 템퍼처 센서라고 해서 온도 센서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트레인 센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처음이니까, 초반이니까 제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 그림에서부터 요게 EP 센서라고 되어 있고, EP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렉트로피지올로지컬 센서, 그러니까 생체에서의 어떤 그 신호 같은 걸 재는 센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템퍼처 센서는 요거를 그냥 그대로 따온 거고, 스트레인 센서도 여기 있는 모양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먼저 이 EP 센서가 ECG, EMG 이런 걸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EMG를 한번 살펴봅시다. EMG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위치, 우리가 이 디스턴스는 정확히, 가급적이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서로 다른 두 위치에서 나오는 포텐셜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포텐셜. 근데 포텐셜 측정할 때 우리가 그 회로 같은 걸 보면 어떻게 돼 있죠? 항상 그라운드를 어떤 레퍼런스로 그라운드를 잡아줘야 하고, 여기가 어떤 재야되는 신호라면 여기를 어떤 일종의 레퍼런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체 전이 EP라는 걸 재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3개의 전극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용으로 판매하는 제품은 어떻게 돼 있죠? 패드로 돼 있어서 전극 패드가 하나, 둘, 셋 이런 서로 다른 위치에 붙일 수 있게끔 돼 있죠. 여기서는 그거를 피부에 붙어 있으면서 완전히 라미네이션 돼서 붙어 있으면서도 그게 불편감을 느끼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일부러 늘어날 수 있게 구불구불한 형태인데 조금씩 공간들을 다 비워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가 각각 서로 다른 전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요 이제 EMG를 재기 위해서 서로 다른 3개의 전극을 연결해 둔 것이나 다름없다, 각각 배치해 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있는 것들이 이렇게 가서 여기 시그널로 잡히고, 여기는 여기 시그널로 잡히고 이렇게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는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시면 이런 논문들을 보시면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템퍼처 센서인데요. 템퍼처 센서는 어떻게 우리가 가장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저항이 하나 있으면 됩니다. 저항체. 저항이 있으려면 그 기본적으로는 배선이 아주 넓게 돼 있으면 거기에서는 저항이 너무 작아서 그걸로는 어떤 저항 센서 같은 걸 만들 수가 없고요. 배선을 좀 가늘게 만들고 그게 여러 번 꾸불꾸불꾸불 돼 있으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다소 가는 배선에 꾸불꾸불꾸불 돼 있으면 그 자체를 템퍼처 센서로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 저항은 레퍼런스 저항에다가 그 다음 1 플러스 알파, 알파는 템퍼처 코에피션트, 그러니까 그 물질의 온도에 따라서 변화하는 어떤 그 개수가 되겠죠. 그 개수에다가 그 다음 변화한 온도 빼기 레퍼런스 온도. 그래서 온도의 차이에 의해서 한마디로 저항이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디 피부에 붙였는데 이 위치에서 만약에 온도가 변화한다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저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저항이 여기 연결되어 있는 선과 여기 연결되어 있는 선을 통해서 가서 측정이 되면 그 저항을 측정을 해서 그걸로 역으로 온도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템퍼처 센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템퍼처 센서고, 그 외에도 여러분 반도체 소열을 이용하는 템퍼처 센서나 아니면 서미스터 이런 것들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간단한 형태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이 스트레인 센서가 있는데요. 이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트레인 센서는 뭔가 늘어나거나 하는 변형에 대해서 저항이 바뀐다. 그걸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이 있으면 그것의 저항은 어떻게 되죠? 저항은 레지스티비티라는 어떤 그 값과 그 다음에 L이 이제 거리, 길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A가 에어리어, 면적이죠. 그래서 면적이 커지면 저항이 작아지고 그 다음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이 커집니다. 그죠? 그것까지는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물질을 이렇게 잡고 있다가 옆으로 이렇게 쭉 당기면 어떻게 되죠? 길이가 길어지겠죠. 길이가 길어지면은 저항이 커지는데 반면에 이걸 이렇게 옆으로 쭉 당기면 당길 때 이쪽 방향, 그 당겼을 때 이쪽 방향에 대해서는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조금 말랑말랑한 재질의 고무 같은 거를 이렇게 쭉 당겨 보면 옆으로는 쭉 늘어나는데 이 가운데 쪽에서는 이렇게 수축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포화송 레이쇼라고 합니다. 포화송 레이쇼라고 하는데 이 포화송 레이쇼를 고려해서 이 저항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보면 이 저항은 결국은 디멘전에 따른 이펙트와 그 다음 피에조 레지스티브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일단 무시를 할게요. 그리고 결국 이 디멘전 이펙트에서 따라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얼마나 늘렸냐 줄였냐 이런 거에 따라서 저항이 바뀌게 되고 그 저항을 측정을 하면 여러분이 이제 스트레인 이 자체를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인은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런 뮤 값 같은 게 중요한데 포화송 레이쇼라고 하는 이 뮤 값에 따라서 이 G가 그러니까 결국 길이의 변화에 따른 저항의 변화가 어떻게 되냐라고 보면 1 플러스 2 뮤에다가 이 값으로 되기 때문에 그 값을 우리가 게이지 팩터라고 합니다. 이 게이지 팩터는 재료마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순히 어떤 금속 소재를 이용했다. 금속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금속 소재의 메탈 스트레인 게이지를 살펴보면 그 게이지 팩터는 1.6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도체 세미컨덕터 스트레인 게이지를 보면은 그거는 이 G값이 100에서 거의 170 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반도체 물질을 이용하면 그때 훨씬 더 그 스트레인에 대해서 민감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통상은 아까 제가 그 앞에 보였던 이런 걸 할 때 여기 스트레인 센서를 할 때에는 아까 아주 얇게 만든 반도체를 거기에다 얹어가지고 그걸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런 구조 그냥 여러분이 어딘가 인터넷에서 그냥 딱 봤을 때는 전혀 알아볼 수 없던 형태의 어떤 구조가 이걸 이제 자세히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아마 이해를 하시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센서들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피부에 붙였을 때는 너무나 얇은 두께이기 때문에 불편감을 느끼지 않는 형태가 됨과 동시에 얘를 이렇게 줄여서 컴프레스 스트레인을 가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보기도 해도 그 자체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전자수제들은 다 딱딱한데
피부나 아니면 몸속에 있는 체내 기관이나 이런 그 동물에게서 발생하는 모든 구조물들은 대부분 소프트하고 그다음 늘어나거나 쭈그러들거나 하는 것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해야만 바이오 인티그레이티드 일렉트로닉스를 우리가 잘 설계하고 제작하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앞에 있는 그림에서 나왔지 않았지만 우리가 통상의 어떤 그 신호를 측정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나온 신호를 어떤 증폭 같은 걸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 뭐죠? 그 OPM프죠. 그 앰플리파이어가 있는데 이 앰플리파이어를 통해서 신호를 증폭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많이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앰플리파이어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여러분 트랜지스터가 들어있습니다. 그죠? 트랜지스터는 여러분 그 전자회로 시간에 배운 것처럼 기호로 쓸 때는 이런 식으로 기호로 쓰고요. 기호를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소스, 드레인, 게이트 이런 라인들이 있고 베이스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전극을 어떻게 연결해 줬냐 그리고 전류를 어떻게 흘렸냐에 따라서 얘가 이제 신호가 인가되는 VT 대비 전류가 이제 이쪽 드레인과 소스와 게이트에서 뭐 어떤 일을 이게 G인데 어떤 게이트에서 어떤 일을 해주냐에 따라서 신호가 매우 아래쪽에 위치를 하기도 하고 전류가 그 매우 위에 위치도 하게 돼서 스위칭을 하거나 아니면 증폭을 하거나 이런 데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트랜지스터 여기 보여드린 이런 머스펫 같은 경우는 지금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실리콘 반도체에서 도핑하는 영역과 그 다음 유전체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그 단면도를 보여드린 건데요. 이 단면도를 보여드렸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리콘 웨이퍼는 두께가 한 1mm 정도 되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요 위에 도핑되는 영역을 포함한 그 구조물은 두께가 고작해야 수백 나노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한 1마이크론 정도의 두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없게끔 할 수 있는 얇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얇게 만들고 여기 그 다음에 공간적인 배치도 단순히 네모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이는 것처럼 구불구불하게 하고 각각 소스 드레인 게이트를 위치를 시키면 즉 도핑을 하거나 아니면 적절 유전체를 증착을 하거나 그런 걸 통해서 이런 구조를 만들면 구불구불한 사이사이에도 여러분이 트랜지스터를 만들어서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소스 드레인 게이트를 이용한 머스펫이 된다는 얘기는 당연한 얘기지만 PN 정션도 되겠죠. 그래서 PN 다이오드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광 검출기 빛을 받았을 때 거기서 전류를 형성하는 광 검출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유사한 형태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웠던 어딘가에서 들어봤던 전자소자들은 대부분 다 얇고 피부에 부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 수가 있다. 그런 거를 의미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까 앞에 보았던 그 세 개의 전극이 있던 그 구조 있잖아요. 그 구조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를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손에다 여기에다 붙입니다. 그러면 measurement, ground reference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요 둘 사이의 차이를 재는 거고요. 그때 여기에 보시면 squeeze, 그 다음 extension, flexion, 그 다음 extension, flexion 이거 left, right, 그 다음 squeeze outside 이런 식으로 이렇게 쥐거나 그 다음 뭐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할 때마다 여기 근육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다 다를 거고 그것 때문에 여기서 얻어지는 포텐셜 값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런 어떤 행위를 할 때 여기서 어떤 시그널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분석을 하고 구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신호 재는 것을 만약에 여기에다가 배치를 하게 되면 이번에는 입 주변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가 지금 어떤 물체를 물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마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블링크, 그러니까 눈을 깜빡이거나 몇 번 깜빡이는지 언제 어떻게 깜빡이는지 같은 것도 측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목 뒤에다 했을 때는 목을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손가락에다 했을 때는 손을 지금 어떻게 밴딩을 시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병원에 가서 뭐 EMG 근전도 검사를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뭔가 신경계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근육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할 때 이제 병원을 찾아가서 이런 측정을 하게 되는데, 더 이상 뭔가 복잡한 기구물을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이는 형태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지금 현재 버전에서는 통신을 무선으로 하는 시스템이 지금 이 안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버전에서는 실제 측정을 할 때는 이 끝에다가 라인을 따서 그 라인이 이제 어떤 장치에 연결이 돼서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 물론 나중 버전들은 다 그것들이 극복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시간 맞춰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어떤 측정을 하는 데에만 이런 게 쓰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로는 우리가 어느 활동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손을 어떻게 움직일 때 어떤 신호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오히려 역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재미있는 예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어떤 거라는 거냐면, 여기 드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론이 이쪽에 있는 근육의 시그널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 사람이 팔을 두 개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하면은 드론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위로 올리면 드론이 떠 있다가 그다음 뭐 꽉 잡으면 뭐 다시 이동을 한다든지, 몇 가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근육의 어떤 행위들을 구분을 지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시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어떤 스위치 리모컨을 가지고 작동을 하던 것들은 그냥 손동작을 통해서도 작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어떤 특수한 진단이나 어떤 치료의 목적으로만 이런 그 바이오 인티그레이티드 일렉트로닉을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체내에 그러니까 몸에다가 자연스럽게 붙어 있을 때 그 기능들을 우리가 역으로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어떤 작동을 하는 컨트롤러로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다는 뜻이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더 어떤 게 또 가능할지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케이블을 여러 개 꽂은 그 뇌의 신호를 측정하는 그런 것들을 살펴봤었는데요. 여기에다가 케이블을 여러 개를 배치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편하고 답답하다는 건 여러분이 그냥 보셔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런 불편감 없이 측정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고민이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케이블을 연결하다 보면 케이블 사이 간격이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영역에서 촘촘하게 측정을 하거나 하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촘촘하게 해서 측정을 하는 것을 만약에 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반도체, 집적 회로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촘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반도체 어떤 회로들을 여기다 바로 붙여서 뭔가 측정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가 딱딱하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현재는 아니고 이제 조금 더 전, 지금 여기 2008년이니까 이제 이 당시만 해도 이제 그래서 신호를 어떻게 지냐면, 아주 작은 마이크로 니들들을 어레이로 배치를 한 다음에 그거를 꽂아서 거기에서 각각에서 나오는 시그널들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완전히 임플란트, 이렇게 완전히 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손상에 대한 염려도 있고, 그다음에 염증 유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런 형태인데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런 집적 회로 같은 아주 촘촘하게 돼 있는 트랜지스터들의 어레이를, 이 각각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모든 디바이스를 다 소개시켜 드리지는 못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나가 이제 트랜지스터 하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얘네들을 아까 그 얇게 만드는 방식을 이용하면 플렉서블한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이렇게 약간 밴딩되어 있는 형태를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촘촘하게 만들어 놓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을 할 수 있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입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어레이로 되어 있는 여러 개의 그 채널에서 얻어지는 뇌 신호를 측정하는 거예요. 뇌에서 발생하는 포텐셜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가 세지고 어디가 약해지는지에 대해서 계속 실시간으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전에는
띄엄띄엄 케이블을 달아가지고 거기에서 얻어냈던 신호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아주 작은 간격, 여기 아마 간격이 밀리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을 텐데 1mm 단위에서 이동하는 포텐셜에 대한 것도 훨씬 더 정확하게 얻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뇌에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MRI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EEG나 ECOG 이런 것들을 측정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세밀하고 그리고 빠른 속도로 이렇게 다양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간단한 예시 EMG를 측정하는 것에서부터 점점 발전시켜서 반도체 소자들을 적용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러한 매우 복잡한 신호도 얻을 수가 있게 되고 이게 이제 그 측정에 필요한 각 개체에게서 계속 다양한 정보를 얻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빅데이터가 돼서 그게 이제 나중에 AI나 이런 데에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요거는 뭐 같으세요? 뭔가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개체 같긴 한데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죠? 심장입니다, 심장. 심장인데 그 토끼 같은 작은 동물의 심장이고요. 우리가 그 토끼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 심장을 꺼내서 약 한 3시간 정도는 계속 동작을 할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랩핑을 해서 여기 전극들이 하나하나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이 전극들이 하나하나 존재하고 이 전극들에서의 시그널을 다 실시간으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우리가 ECG를 측정할 때는 어떻게 하죠? 밖에서 이 위치들에 각각 그 L1, L2, L3, 뭐 V1, V2 이렇게 해서 각각 서로 다른 위치에서 포텐셜을 재는데 여기서 포텐셜을 재는 이유는 심장의 위치와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복잡하게 고려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측정 자체가 간접 측정입니다. 그죠? 간접 측정인데 우리가 더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심장이 있으면 심장 내부, 심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포텐셜이 작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알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그걸 알게 되면 심장에 대해서 더 그 정확하고 그다음 더 깊은 정보를 알 수 있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예측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훨씬 더 풍부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거는 너무 제한적인 환경에서만 가능하고 사람에게 하려면 정말 얼마나 오랜 그 심사의 기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처럼 토끼한테서 해놓은 거고 이게 랩을 싸가지고 그 상태에서 측정을 하는 거죠. 게다가 여기에다가 더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LED가 있는 거예요. 요 사이사이에 아주 작은 LED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넣게 되면 LED로 빛을 쬐면서 거기에서 만약에 빛을 쬐면 국소적으로 빛을 쬐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전혀 존재하지도 않고 실험할 수 없었던 영역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하면서 새롭게 어떤 그 동물의 몸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를 이 바이오 인티그레이티드 일렉트로닉스가 제공을 해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른 하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구불구불한 전선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전선들도 어떤 형태를 만드냐에 따라서 더 늘릴 수 있는지 더 적게 늘릴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겠죠. 그렇다면 몸에서 경우에 따라서 이런 위치에서는 조금만 당겨도 되지만 이런 위치에 부착을 한다면 아주 크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도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려면 구부러졌다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 30% 늘릴 수 있었던 것을 100% 늘릴 수 있고 혹은 200% 늘릴 수 있고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응용 분야에 대한 또 다른 응용 분야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그냥 2D로 이렇게 2차원 평면으로 이렇게 구불구불하던 애들은 여기에서 이제 스트레인이 어떻게 받는지를 확인해 보면 이런 위치나 이런 위치가 스트레인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스트레인을 받고 계속 받다 보면 언젠가 끊어지거나 아니면 스트레인을 많이 받은 위치에서 저항이 좀 더 커지거나 하는 문제가 있겠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을 어떤 사람들이 했냐면 이런 3D 코일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덩쿨 구조를 보면, 자연계에 있는 덩쿨 구조를 보면 이게 이렇게 꼬여 있죠. 이렇게 꼬여 있는 이런 꼬이는 구조를 만약에 활용한다면 더 진짜 우리 연습장의 그 스프링처럼 이렇게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든 게 보시는 것처럼 전선을 진짜로 이렇게 꼬아는 거예요. 꼬는 거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늘어날 수 있는 아까 제가 얘기한 고무 같은 그 재질에다가 구불구불한 형태의 전선을 만듭니다. 그런데 전선을 만들어 놓고 요 본딩 사이트라고 되어 있는 요 위치에서만 붙어 있게끔 만들어요. 나머지 영역은 이 밑에 밑면과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당긴 상태에서 붙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다시 릴리즈를 시키면, 그러면 요 위치들이 이렇게 팝업 이런 식으로 뜨면서 이런 자연스럽게 코일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를 감싸서 또 다른 고무 같은 재질로,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 그 요새 어린아이들이 많이 하는 액체 괴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젤리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막아놓은 다음에 굳히면 이제 막 늘려도 원래 2D로 돼 있던 것보다 더 많이 늘려도 어떤 그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이게 이제 더 나은, 일종의 더 나은 전선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더 나은 전선이 된 거에다가 우리가 다소 복잡하지만 원래 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일렉트리컬 컴포넌트들을 여러 개를 배치를 하고, 배치한 데다가 이 전선들을 다 같이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서 이 전체를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 전자수제를, 우리가 그냥 통상 핸드폰을 까거나 아니면은 전자기기들을 다 이제 분해를 해냈을 때, 그 분해했을 때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컴포넌트들이 있고, 그것들이 다 전선으로 이렇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덩쿨 구조 같은 모양으로 해서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만들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늘리거나 구기거나 쭉 잡아 당기거나 이렇게 해도 이 전선들이 그대로 전기적인 연결을 유지한 채로 동작을 한다, 이런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나은 진보된 형태의 코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는 뭘 할 수 있는지 이제 동영상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전력을, 일단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일입니다, 코일. 그리고 일단 배치를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전극들이 몇 개가 있어서 거기에서 심전도를 잽니다. ECG 시그널을, 지금 이게 현재 실시간으로 재는 거고, 여기 있는 컴포넌트들 중에 일부가 데이터를 이쪽으로 바로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 통신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통신을 해서 여기서 실시간으로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요거는 삼축 가속대가 되겠는데, 이 지금 몸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할 때에도 지금 숨을 쉬면은 들숨 날숨을 하면서 몸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 몸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실시간으로 계속 측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핸드폰으로 바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만약에 병원으로 또 바로 전송이 되게 되면 여러분 지금 현재 환자의 그 실시간 상태 같은 것들을 바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그 가장 진보된 형태의 그 바이오 인티그레이티드 일렉트로닉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좀 전까지는 전기적인 신호, 특히 일렉트로피지올로지컬 센싱을 하는 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었고요. 지금부터 나머지는 그 빛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것들에 대한 몇 가지 예시와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한 것들 몇 개를 소개를 하고 그 다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LED 아시죠? LED. 제가 아까 그 심장에 대한 걸 보여드릴 때 LED가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통상의 LED들의 형상은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종의 램프 같은 건데, 요게 이제 자세히 보시면 요 안에 있는 노란색처럼 보이는 것들이 LED고요. 원래는 노란색은 그냥 포스포가 되겠고 그 안에 LED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 있는 거 하나를 딱 분리를 해서 그 내부를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역시 반도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의 어떤 전자수제는 실리콘이라는 물질로 되어 있는데 LED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갈륨 나이트라이드라고 하는 그 물질로 주로 많이 되어 있고요. 그 구조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여기 높이가 이제 한 수백 마이크로미터, 지금 여기는 이제 200에서 250 마이크로미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더 두꺼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거기에 이제 전극이 배치돼 있고 전극을 통해서 전류를 인가하면 거기에서 이 위치에서 이렇게 빛이 나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 이쪽에서 나오고 이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모양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전선을 이렇게 연결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얇게 만들면 부착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겠다고 했죠. 이 정도 가지고는 너무 두꺼워가지고 어딘가에 실제 피부에 붙인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바로 불편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요만큼 한 수백 마이크로미터에 해당하는 영역은 사실 또 필요가 없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전부 다 없애고 요 위에 있는 부분만 남기게 되면 우리가 이제 플렉서블하거나 또는 스트레칭이 가능하게끔 만들 수가 있게 되고 그게 결국은 요즘 최근에 많이 얘기하는 그 마이크로 LED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텔레비전이 그 퀀텀 QLED가 있고 그 다음에 OLED가 있고요. OLED는 올게닉이고요. 그 다음 최근에는 뭐 마이크로 LED TV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아직 상당히 비쌉니다. 상당히 비싼데 그런 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LED 같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어레이로 아주 촘촘하게 배치를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LED 하나하나를 다 배치를 하고 거기다 전선을 이렇게 입히면 이런 식으로 전선을 배치를 하면 원하는 위치에서만 빛을 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어레이로 해서 어떤 패턴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LED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LED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또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아까 붙일 때는 붙이고 나서 그 윗면이 좀 너무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예 이번에는 이런 밑에 텍스타일이 있고 텍스타일이 있는 데다 그 디바이스를 붙여가지고 그 위에 바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덮으면 그러니까 일종의 데일밴드 같은 밴드 있잖아요. 그런 밴드처럼 붙이는데 그 안쪽에는 일렉트로닉 디바이스가 숨어있게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 있는 모든 디바이스들은 전부 다 그 외주변을 우리가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고무 같은 재질로 다 감싸버릴 수가 있습니다. 투명한 고무로 감싸버리면 원하는 측정은 다 할 수 있으면서 있음과 동시에 이렇게 물에다가도 씻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물속에 집어넣어도 이 디바이스가 전혀 손상을 입지 않고 그대로 동작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워터프루프 형태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만든 게 되겠는데요. 이렇게 스트레칭을 할 수도 있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이쪽 방향으로 늘리는 것도 할 수가 있고, 지금 여기에는 여러분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그 LED 같은 것들도 부분 숨겨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 전극들이 여러 개 있어서 어느 위치에서 어떤 측정을 할 수도 있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EMG 같은 측정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구성들이 서로 다른 여러 개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도 할 수 있고요. 여러 번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런 걸 만들 때는 일반적으로 전자수제를 하는 사람들만 해가지고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재료적인 특성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재료공학을 하는 사람과 전자공학 하는 사람, 그 다음 미케닉스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고, 결국 측정 같은 거는 또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워셔블 하게끔 해서 그래서 다시 또 재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까지 되는 소재를 여러분이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지금 LED가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LED가 있으면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린 것 중에 손에 이렇게 꽂아서 측정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는 건데 지금은 여러분의 핸드폰에 대부분 다 장착이 돼 있죠. 그래서 핸드폰에서도 뒤에다가 대고 손가락을 이렇게 갖다 대면 거기에서 빛을 쏘고 거기에서 반사되는 빛을 읽어가지고 그걸로 산소 포화도를 측정합니다. 그게 이제 통상 얘기하는 펄스 옥시메트리가 되는데요. 이 펄스 옥시메트리는 LED가 있고 LED가 빛을 쏜 다음에 거기에서 반사되는 광량을 포토 디텍터가 받습니다. 근데 이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 헤모글로빈하고 그 다음에 이 HB와 그 산소가 있는 그 HbO2 요 두 개가 그 빛을 받아들이는 흑광도, 이 흑광도가 각 파장에 따라서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파장대에서는 HB의 위치는 요만큼이고 HbO2는 요만큼이고 오히려 HbO2가 작고요. 그 다음 요 위치에서는 이게 높고 이게 작습니다. 그런 어떤 절대적인 값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 산소 포화도가 높은 경우에는 시그널들 이런 시그널을 그러니까 빨간 파장에서는 이런 시그널, 그 다음 IR 적외선에서는 이런 시그널을 얻었다가 그 다음에 낮은 산소 포화도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폭이 이제 바뀌죠. 여기서는 작았다가 커지고 여기서는 컸다가 작아지고 이렇게 되는 것들의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내 몸에 산소 포화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한 거를 가공된 것을 통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식들은 여러분이 직접 살펴보시면 되고 결국은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얼마나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냐의 정도의 차이가 우리가 빛을 쐈을 때 반사되는 광량의 차이를 야기를 하게 되고 그 반사되는 광량을 역으로 추산을 하면 그걸 통해서 산소 포화도를 측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PPG라는 시그널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시간에 따라서 계속 측정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그 레드 LED와 그 다음 IR LED에 대한 걸 두 개를 같이 측정을 해서 같이 측정을 하면서 그다음에 C라는 거는 요 둘 간의 진폭, 그 다음 D라는 거는 요 빨간색 커브의 둘 간의 진폭을 나타내고 E는 이 두 개에서 얻어지는 그 전체 인벨롭에 대해서 측정을 한 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측정만 해도 요 크기, 그 다음 요 폭, 그 다음 요 폭까지 총 5개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게 amplitude of IR waveform, 그 다음 amplitude of red waveform, 그러니까 IR하고 red를 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single heartbeat in the IR waveform, 그 다음 single heartbeat in the red waveform, 그 다음 마지막에 single respiration 해가지고 요 두 개로는 산소 포화도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개로는 심박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측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요걸 가지고는 호흡수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만 가지고도 단순히 빛을 쏘고 받는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그걸로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LED랑 포토 디텍터 이런 것들은 아주 작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아주 작게 해가지고 피부에다가 뿅뿅 붙이는데 이제 요 그림은 이제 저희가 실제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공정 도식인데 이런 거는 이제 일단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목에 붙이거나 아니면 손목, 그 다음 이마 이런 데에 붙였을 때 이와 같은 다양한 시그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로우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하지만 이걸 필터 처리를 하고 다시 프레이 트랜스폼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지금 BPM이 지금 70bpm이다 이런 걸 역으로 추산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목에다가 한 다음에 우리가 숨을 들이쉬면 숨 들이쉬는 거에 대한 정보도 여기서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손목에다 하면은 손목에서 이제 손을 한 번 쥐었다 폈다 그 다음 빨리 한 번, 두 번 폈다 이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조금 더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요. 그 셀러럴 옥시메트리라고 해서 이 그 뇌에서의 산소 포화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되냐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지금 그 피검자가 여기에 이제 뭔가 케이블들을 꽂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빛을 전달하는 케이블입니다. 빛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그 빛을 받는 거죠. LED와 PD의 역할을 하는 것들을 지금 이런 걸 만들기 전까지는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광 케이블을 통해서 빛을
전달하고 거기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주로 뇌에서 어떤 자극이 일어나는지를 전기적인 신호가 아닌 광신호를 통해서 역으로 추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문제가 뭐냐면 일단 벌키하죠. 벌키하고 이 케이블이 있기 때문에 이동을 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호스피털 센터도 되는 것들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패치 형태로 붙여서 사용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돌아다니면서도 뭔가 어떤 액션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훨씬 더 편하고 책임감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움직이거나 하게 되면 요게 위치가 이렇게 그 뇌의 실제 위치와 포지션이 막 바뀌거든요. 그러면 원하는 측정할 수가 없는데 얘는 일단 완벽히 접촉이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서 훨씬 더 정밀한 측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든 게 대략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 LED가 있어서 빛이 나오게끔 하는데 여기 캐패시터랑 다이오드를 통해서 파워가 전송되는 거를 정류를 해가지고 AC를 DC로 바꿀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DC로 LED에다 공급을 하면 LED가 빛을 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양쪽의 선은 뭐냐면 다이폴 안테나가 됩니다. 다이폴 안테나라는 게 있으면 거기로 전력을 전송을 받아서 동작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의 간단한 패치 타입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버전에서는 이제 그 반사되는 광량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그 포토 디텍터를 쓴 건 아니고 카메라로 직접 찍었습니다. 그래서 패치를 붙인 다음에 여기에서 반사되는 광량을 요쪽이 이제 일종의 레퍼런스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광량과 여기서 나오는 광량을 그 차이를 계속 측정을 해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메디테이션, 즉 명상인 상태와 그 다음 매스, 뭔가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 상태. 저희가 이걸 실험을 할 때 모니터에다가 어떤 계산할 수 있는 수식 같은 걸 두고 그걸 하게 하다가 그 다음 그걸 끄고 멈추겠다가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언뜻 보면은 그냥 지저분한 시그널을 얻은 것 같지만 이걸 이제 에버리징을 시켜서 그 평균 라이트 인텐시티 값을 측정을 해보면 결국 매스 상태에서는 더 이제 피가 혈액이 더 공급이 많이 된 걸로 그다음 그냥 메디테이션 상태에서는 혈액이 덜 공급된 걸로 되는 것까지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요게 이제 그 가장 간단하게는 어떤 분들에게 쓰일 수 있냐면 신생아들이 특히 이제 그 활동을 하다가 가끔씩 확률적으로 무호흡증이 오는 신생아들이 있습니다. 그 무호흡증이 오면 그거 빨리 캐치해서 발견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되는데 무호흡증에 대한 발견을 할 때도 그게 호흡에 대한 것과 관련이 있고 그게 산소가 지금 혈류가 어떻게 공급되는지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정보를 측정을 하면은 바로 이제 무호흡증 같은 걸 캐치를 해낼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서 보신 바와 같이 이게 매스와 메디테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학생이 혹은 뭐 자식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상용화가 돼서 나중에 점점 더 디벨롭이 되면 여러분 이제 그 연구실에서 공부를 하거나 집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지도교수나 부모님이 이마에다가 다 하나씩 붙이게 한 다음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키게 하고 뭐 그런 일이 언젠가 발생하게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응용 분야가 많은데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들이 조금씩 가능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는 뭐냐면 그 LED입니다. 마찬가지로 LED인데 LED가 제가 아까 기판의 두께가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쭉 잘라내면 아주 얇게 만들 수 있다고 했고 그 얇게 만든 게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LED입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만들 수가 있어서 크기가 요게 지금 25마이크론이니까 요만큼이 대략 한 50마이크론 정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셀룰러 스케일 LED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포 정도 크기다. 세포 하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세포 하나. 그래서 이 세포 하나가 통상 수십 마이크론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수십 마이크론 정도의 아주 작은 크기의 LED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또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이
빛을 아까 쏘고 받고 하는 그 광 케이블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파이버 그 광섬인데 이 그 옵티컬 파이버가 대략 한 직경이 250 마이크론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50 마이크론 직경이니까 원으로 치면 훨씬 더 큰 게 되겠죠. 그거랑 LED랑 비교해 보면 이게 훨씬 작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LED는 얇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LED가 있고요. LED에 이제 전극을 배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광 검출기 같은 거, 포토 디텍터도 있고, 그 다음 마이크로 일렉트로드, 그 다음 템퍼처 센서 이런 것들을 워낙 얇다 보니까 이렇게 적층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적층. 적층을 시킨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한 개의 정해진 공간에서 이것저것 다 측정을 할 수가 있다. 여러 가지 신호를 얻거나 여러 가지 인풋을 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디에 쓰일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름을 임플란터블 디바이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으로 적용된 예시는 바로 그 옵토지네틱스입니다. 광유전학이라고 하는데요. 광유전학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쥐가 있는데 쥐의 뇌에다가 미리 이 쥐인 인코딩 옵션이라고 해서 일종의 빛에 민감한 어떤 그 아이온 채널 같은 거를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트리트먼트를 해가지고 미리 이 쥐 뇌에다가 넣어줍니다.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옵트로드라고 해서 일종의 빛으로 만든 전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광 케이블을 여기다가 꽂고 거기에서 이제 빛을 아까 그 요게 처리된 그 위치에다가 빛을 깜빡깜빡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빛에 의해서 이 채널이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도파민이 활성화돼 가지고 이 쥐가 기분이 좋아진다든지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통상 뭐라고 하냐면 옵토지네틱스, 광유전학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하냐면 우리가 어떤 동물의 비헤이비어를 알고 싶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고 싶을 때 그런 거를 어떻게 하냐, 전기적인 자극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특히 여기에서는 과학적인 자극을 줬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에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광 케이블을 광섬유를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쥐에서의 비헤이비어를 보고 싶은데 이 비헤이비어가 공간적으로 제약이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공간적으로 제약이 있으면은 내가 어떤 실험을 하고 싶더라도 원하는 실험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작은 LED를 만약에 아까 이런 마이크로 니들 형태로 되어 있는 앞에 잠시 보면 이렇게 마이크로 니들 형태로 되어 있는 데 다 붙여놓고 붙인 상태에서 얘를 뇌에다 꽂고 그다음 그 밑에 있던 두꺼운 기판은 나중에 따로 빼어내면 아주 얇게 되어 있는 요 탐침 하나만 안쪽으로 들어가서 빛으로 쥐의 뇌를 자극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다가 이 끝단에다가는 버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끝단에다가는 이제 무선으로 전력을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도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있는 쥐는 조금 불편하게 생겼죠. 이 위에 뭐를 달랑달랑 들고 다녀야 되니까 좀 불편할 수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이렇게 끈을 매달고 있어서 멀리 가지도 못하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러울 수가 있고 끈을 달고 있으면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은 이게 꼬여가지고 뭔가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억제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 만들어진 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쥐가 안쪽에서 지금 쥐 뇌 있는 데서 빛이 깜빡깜빡 하는 게 이제 밖에까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빛이 계속 깜빡깜빡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보다 더 다음 버전으로 이렇게 아예 쥐 뇌에다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여기에서 무선 전력 전송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쥐의 뇌를 의미를 하게 되겠고요. 그러면 이런 일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쥐가 여기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런 그 Y 모양으로 되어 있는 어떤 그 레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쥐가
요렇게 왔다 갔다 요렇게 왔다 갔다 요렇게 왔다 갔다 그냥 랜덤하게 움직입니다. 랜덤하게 움직이는데 쥐가 아무래도 구석에 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주로 있는 위치가 요 위치, 그 다음 요 위치, 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쥐가 어느 위치에 제일 빈번하게 있었는지를 우리가 위에서 잘 보고 측정을 하거나 하면 이런 식으로 쥐가 좋아하는 위치들, 일종의 프리퍼런스 같은 것들을 이렇게 그 색깔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다닐 때에는 요 위치, 요 위치, 요 위치가 지금 색깔이 비슷하죠. 비슷하게 되어 있다가 만약에 이 위치로 갔을 때만 우리가 빛을 깜빡깜빡 이렇게 켜주면 그때 이제 쥐가 기분 좋은 느낌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계속 여기에만 있으려고 한 자리에만 계속 머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플레이스의 프레퍼런스 같은 게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물에게 그 어떤 트레이닝을 시키고 싶으면 어떤 목적을 수행을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목적을 잘 달성을 하면 이제 피딩을 하죠. 이제 먹이를 줘가지고 아 잘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트레이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쥐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위치에 왔을 때만 먹이를 주게 된다면 그거 가지고 계속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먹이를 주거나 하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빛을 깜빡깜빡 하는 걸 통해서 브레인의 액티비티를 컨트롤 할 수 있다. 이제 좀 더 무서운 세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쥐에다가 폭발물을 심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빛을 깜빡깜빡해서 원하는 위치, 원하는 건물에 원하는 방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건물을 폭발시킨다든지 그렇게 하는 무서운 일도 어쩌면 발생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이 그 아주 작은 LED가 할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여러 개를 적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적층시켜 놓고 실시간으로 이제 템퍼처 모니터링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빛의 인텐시티에 대한 것도 계속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LED가 평소보다 더 빛을 세게 내면 그때 그걸 모니터링 해가지고 다시 빛의 양을 줄이고 항상 안정적인 빛을 내게끔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필연적으로 광 검출기가 실시간으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되는 게 바로 여기에서 있는 것처럼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에 LED와 PD가 같이 있어서 이걸 동시에 매번 측정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바로바로 해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게 단순히 뇌에서만 작용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어디에든 부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런 위치에다가도 LED로 부착할 수 있고 LED로 부착했을 때 어떤 특정 신경을 더 자극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더 가능할 수 있게 된다. 이제 그런 어떤 단순히 뇌만이 아니라 LED를 군데군데 붙여서 우리가 원하는 때 얼마든지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런 거를 하나 더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예시로 제가 한 가지 좀 더 재미있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이제 트랜지언트 일렉트로닉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자공학 계열에서 트랜지언트라는 말은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이제 어떤 시그널 같은 게 그 정해진 어떤 특정 값을 가지다가 걔가 점점 소멸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일시적인 이 시그널이 계속 컨스턴트한 게 아니라 일시적이라는 의미에서 트랜지언트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트랜지언트 일렉트로닉스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일렉트로닉 디바이스 혹은 컴포넌트가 그 자체가 물리적으로 일시적이다. 즉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그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physically transient한 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디바이스가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역할을 수행을 하면 좋은데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이게 물리적으로 완전히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예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인 예로 핸드폰을 썼습니다. 핸드폰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핸드폰이 보통 한 2, 3년밖에 쓰질 않죠. 근데 얘가 5년이 지나나 10년이 지나나 항상 물리적으로는 살아있죠. 물리적으로는 어딘가에 존재를 합니다. 녹아서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물리적인 장치를 그냥 물에 녹여서 완전히 없앨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환경에 대한 오염도 훨씬 더 줄일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응용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응용으로는 예를 들어서
적진에 가서 정찰 카메라가 어떤 측정들을 막 했는데 측정을 하다가 적에게 발각이 되면 그 상태에서 정보를 뺏길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정보를 뺏기는 게 아니라 뺏기기 전에 바로 물리적으로 폭파가 돼서 그 정보를 더 이상 뺏기지 않고 거기서 사라질 수 있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로는 바로 바이오 응용입니다. 바이오 응용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디바이스를 체내에 삽입을 했습니다. 삽입을 해가지고 정상 작동을 해서 원하는 기간만큼 측정을 했습니다. 근데 측정을 했는데, 측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이 기기를 꺼내기 위해서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번거로움과 불편함, 그 다음에 그 환자의 그 상태에 따라서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미연을 방지하고자 안에 넣어서 동작을 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완전히 사라질 수 있게, 사라졌는데 인체에는 무해하게끔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디바이스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대부분 실리콘 소자를 쓰고 있는데, 실리콘이 아주 미세하게나마 물에 반응을 해서 아주 얇은 두께씩 서서히 녹아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라지는데, 그렇지만 금속은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통 전기 배선 같은 걸 할 때는 항상 금이나 은 같은 걸 이용하는데 그런 귀금속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체하는 물질도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어떤 일을 했냐면, 실리콘으로 반도체 소재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PN 다이오드나 머스펫 이런 걸 만드는 것은 실리콘 그 자체로 쓰는데, 전기 배선 같은 것들은 매그네슘이라는 물질을 쓰고요. 매그네슘이 전도성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전도성이 존재를 하는데 물에 녹고, 마그네슘은 우리가 실제로 약으로도 먹을 정도로 인체에 무해한 물질이죠. 그래서 전선으로는 매그네슘을 쓰고, 그 다음에 산화막은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같은 유전체 물질도 있지만 이런 매그네슘 옥사이드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그네슘과 매그네슘 옥사이드로 예를 들어서 캐피시터를 만들거나 할 때에도 이제 이런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트랜지스터를 만들 때도 실리콘을 이용하긴 하지만 매그네슘 옥사이드와 매그네슘까지를 포함해서 이제 트랜지스터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이제 여기에는 레지스터, 다이오드 이런 것들이 다 있고, 이 밑에 기판은 이제 실크를 이용합니다. 실크가 이제 누에고치에서 나오는 그 실크, 여러분이 생각하는 실크가 맞는데, 이걸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만들면 아주 얇게 투명한 소재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소재가 물에 들어가면 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요거를 이제 용액에 담가놓고, 솔루션에 담가놓고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녹아서 사라지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황당하고도 재미있는 이 디바이스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여기에 실리콘 레지스터를 하나 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코일이 있습니다. 코일이 이런 식으로 전선 같은 게 이렇게 감겨져 있으면, 이게 우리가 인덕터 있죠. 인덕턴스가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뮤추얼 인덕턴스가 발생하고, 거기에서 이제 이쪽에 있던 전력이 이쪽으로 공급되는 걸 여러분 아마 책에서 봤을 텐데요. 그런 걸 통해서 이 프라이머리 코일이 지금 이 디바이스가 지금 밑에 이게 돼지 피부고요. 돼지 피부 안쪽에다 이 디바이스를 넣어놓고 시술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프라이머리 코일을 갖다 대면 그것 때문에 전력이 공급이 되고, 전력이 공급돼서 여기에서 열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열이 발생을 하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열이 발생해서 온도가 올라가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지금 돼지 피부 안쪽에 어떤 지방 같은 게 있어서 이 지방을 태우고 싶은데, 이렇게 직접 태우기보다는 안에 넣어놓고 거기에서 코일을 통해서 안쪽에 있는 걸 태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태운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시 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또 절개를 해야 되면 너무나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 되니까 그 자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마지막 동영상 하나만 보실게요. 지금 이렇게 물에 들어가서 녹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디바이스들이 각각 어떤 컴포넌트들을 만들 수 있는지, 안테나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 다이오드, 캐패시터, 그 다음 트랜지스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고
이게 이제 물속에 들어갔을 때 혹은 어떤 용액 속에 들어갔을 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사라지게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만든 게 되겠고,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사라져서 이게 그 용액의 전부 용해가 되니까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사라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뒤에는 이제 다양한 측정이나 그러니까 생체 신호를 재기도 하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그 리사이클하기 어려운 이런 디바이스들을 그냥 완전히 컴플리트하게 없애는 것까지도 우리가 가능할 수 있겠다,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이제 사이언스지에서 그 특별히 이제 그 동영상을 만들어서 공개를 해놓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인덕터, 캐패시터, 다이오드, 레지스터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고, 이 디바이스들 자체는 다 각각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원래들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녹아서 완전히 사라지면서 그때부터는 동작을 못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이런 식으로 이 포토 트랜지스터들이 하나씩 다 여러 개로 어레이가 배치로 되어 있으면 이 전체가 일종의 아주 작은 좀 적은 픽셀의 로우 레졸루션의 이미지 센서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미지 센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미지 센서를 통해서 영상을 촬영을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패턴에 대한 것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게 됩니다. 자, 이 페이지가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제가 오늘 그 바이오 인티그레이티드 일렉트로닉스에 대해서 상당히 그 많은 예시들을 보여드렸는데요. 그것들을 이제 어떤 구조적인 형태로 구분을 하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니멀리 인베이시브하거나 임플란터블한 것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뇌에서 스컬을 벗겨낸 상태에서 어떤 측정하는 것들을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EEG, COG 같은 게 될 수가 있고, 그다음 옵토지네틱스, 그러니까 이건 임플란터블한 거죠. 그래서 뇌에다가 빛을 자극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행동 양상을 파악하는 것들, 아니면은 이런 거는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엔지오플라스티라고 해가지고 혈관 내에다가 그 혈관을 확장하기 위해서 넣는 이 기구물에다가 여기에다가도 원하는 센서를 넣어서 뭐 온도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에서의 압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재서 어떤 크리티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를 미리 예측하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제가 보여드린 아까 심장에다가 전극을 직접 측정하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런 게 이제 미니멀리 인베이시브나 임플란터블한 디바이스가 되겠고요. 다른 하나로는 이제 웨어러블한 거. 그래서 피부에다가 무언가를 부착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일렉트로피지올리컬 시그널을 얻고, 또는 제가 오늘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거기에서 약 같은 걸 포함해서 드럭 딜리버리 같은 것도 일부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 얻어진 시그널은 데이터 스토리지로 해서 바로 저장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 바로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어떤 병원으로 전송이 돼가지고 그 병원에서도 이 환자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그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나중에 빅데이터화 해가지고 이제 인공지능에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바이오 인티그레이티드 일렉트로닉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만약에 여러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에서 관련 그 자료들을 찾아보시거나 아니면은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